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습니다만 특히나 인체의 중추 역할을 하는 뇌는 그 존재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토록 중요한 뇌에 종양이 생겼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맞습니다. 특히나 뇌종양은 불치병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진단법과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성공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TV메디컬 약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뇌건강 주치의는요, 신경외과의 박기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신경외과에서 교수님이 오셨는데 네. 아직도 신경과 신경외과 조금 헷갈린다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오신 신경외과 정확히 어떤 질환들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신경외과는 뇌랑 척수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감싸는 막, 그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까지 다 아우르는 과이고, 그다음에 뇌종양, 뇌혈관 질환, 퇴행성 척추 질환, 그다음에 통증, 그 외에 다양한 신경괴 관련된 질환을 수술하는 과입니다. 네, 오늘 참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이 뇌종양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 뇌의 구조부터 조금 알고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뇌는 사실 보시는 것처럼 두부처럼 생겼습니다. 사실 영화나 각종 매체에서 보면 이 뇌를 표현할 때 이런 그림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 사실 사람들 인식에는 예전에 뭐 어떤 영화에서는 원숭이 뇌를 뭐 이렇게 음식으로 식자재로 쓰는 어떤 이미지나 네.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음식으로 보여지는 그런 형태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제가 영상을 좀 뭐 수술 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 실제 뇌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뇌가 있으면 그 밖을 혈관과 그 동맥과 정맥이라는 색채가 다양한 색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뇌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기관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뇌를 보시면 실제 고랑과 이랑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주름을 경계로 전두엽, 측두엽, 그다음에 두정엽, 그다음에 후두엽 이렇게 각각의 어떤 영역을 나누게 되고 그 안쪽에는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본능과 관련된 림빅 시스템, 변형계가 위치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브로카라는 또 베르니케라는 언어와 관련된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1차 운동 피질, 우리가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그 뒤쪽에는 이 체성 감각, 이 일종의 감각과 관련된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또한 이 후두부에 실제 그 시력과 관련된 중추신경이 있고 네. 그 안쪽에는 또 그 측두엽 안쪽에는 청각과 관련된 피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도 보시면 시각과 관련된 어떤 영역은 밖에서 볼 때는 작아 보여도 안에서는 비교적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참 재밌는데요. 뇌는 생각보다 우리가 다양한 기능을 하지만 또 그 기능에 따라서 이제 차지하는 영역들의 어떤 비중도 다릅니다. 이 어떤 조각을 보면 네. 사실 머리가 크고 입술도 크고 손도 크고 오히려 그렇지만 다리는 짧고 작습니다. 운동의 어떤 영역을 길게 봤는데 이거를 중간에 딱 잘라서 단면을 보게 되면 실제 이쪽이 안쪽이 되고 이쪽이 바깥쪽이 되는데 네. 다리의 영역은 되게 소수고 그 외에 점점점 손과 머리로 가면 더욱더 그 영역이 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얼굴을 표현하는 어떤 운동 영역과 그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작을 하는 이런 기능들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뇌의 어떤 영역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쳤을 때 실제 다리 쪽보다는 이 손이나 얼굴 쪽의 영역들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오고 또 그 회복하는 기간도 또 훨씬 더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향후에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과 또 관련을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뇌가 이제 신경 자체가 재생이 잘 안 되는 어떤 영역입니다. 물론 그 뇌 안에서도 우리 신경 줄기 세포가 있어서 어떤 영역이 손상되면 그 줄기 세포에서 다시 분화가 돼서 신경 세포로 가는 영역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영역들은 손상을 받으면은 이제 그 영역이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네. 또 반대로 그 영역이 손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 기능이 다 망가지지 않는 이유는 이 중추의 어떤 제일 그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그 영역이 있지만 그 주변에는 또 그걸 보조하는 영역이 있어서 또 나중에 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면 그 영역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영역 그 가까이까지는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이제 뇌라는 거는 꼭 이렇게 뭔가 출혈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이런 파괴적인 어떤 그 기전 말고 퇴화라는 것, 노화라는 것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노화가 오히려 그런 기능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뇌 건강을 위해서 평상시에 이제 그 진단도 해야 되고 일단 관심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뇌가 어릴 때나 젊을 때는 뇌가 빵빵합니다. 근데 하지만 노화의 뇌는 이제 고랑과 이랑들이 너무 뚜렷해지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치매 같은 어떤 퇴행성 질환이 이제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정 영역이 측두엽 같은 곳이 엄청 이제 뭔가 위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뇌의 그 구조와 또 섬세한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다뤄볼 이 뇌 종양, 뇌 종양이라고 한다면 종양 같은 암덩어리가 낀다라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종양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혹입니다. 그래서 그 혹은 실제 양성과 악성을 다 합쳐진 하나의 용어이고 그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는데 보통 악성 종양을 저희가 보통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이제 혹들이 생기는 세포나 위치에 따라서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뇌 종양 안에 거의 대부분은 양성이고 괜찮은 혹이기 때문에 암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발성 뇌 종양은 뇌 또는 그 주변 기타 조직 즉 척수 같은 곳에서 시작되는 이제 종양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수막종, 교세포종, 뇌하수체 선종 등을 이야기합니다. 전이성 뇌 종양은 보통 전이성 뇌암이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암들이 폐암, 유방암, 그 외에 뭐 위암, 대장암 많은데 주로 머리, 뇌로 가는 암들이 폐암, 유방암, 흑색종 등이 있습니다. 이 원발암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전이성 뇌암이 원발성 뇌종양보다 월등히 많은 이제 지금 상황입니다. 원발성을 통해서 뇌에 생겨난 종양이 인체 내 다른 기관으로 시킨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핵심되는 어떤 그 설명이 필요한데요. 뇌는 사실 다른 혈관이나 그리고 다른 기관들하고 이제 분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예로 이제 뇌가 만약에 그냥 혈관과 교통이 되어서 이제 그런 이제 체액이 또는 혈액이 뭐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술을 먹거나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뇌가 빵빵히 붓게 될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얼굴이 붓듯이 또는 네. 간이 붓듯이 그렇게 되겠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뇌랑 그다음에 혈관이랑 분리가 되어 있고 또 뇌 안에 있는 뇌 이제 척수액이라는 물과 또 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 안에서 이제 밖에서 오는 것들은 또 그 밖에서 오는 암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제 어떤 그 세포 그 이제 그 차단을 이제 해제하는 그 물질을 분비해서 나가긴 하지만 반대로 뇌에서 그 혈관이나
림프액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뇌에서 시작된 종양은 전이가 잘 되지는 않는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고 보면은 다른 부위에 생기는 종양은 다 뭐 유방암, 뭐 간암, 암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뇌는 종양이란 이름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뇌암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이유가 있는 걸까요? 뇌 종양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폐암이나 그다음에 유방암 같은 이제 암들은 그 안에 양성도 있고 악성도 있지만 워낙 빈도 자체가 암이 많기 때문에 양성혹보다는 그 암 자체가 워낙 사람들한테 많이 인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암이라는 용어가 익숙한 것 같고요. 뇌 종양 자체가 이제 그렇게 큰 빈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거의 동등한 정도의 하지만 전이성이 조금 더 많은 정도의 어떤 그런 확률로 진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의료진이 쓰는 용어도 그렇고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도 뇌 종양이라고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원발성 뇌 종양입니다. 그 이유는 전이성 뇌 종양은 사실 그 원발암에 따라서 그 내과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경구 관찰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진단되고 저희한테 이제 다시 저희 신경외과로 오는 경우에는 실제 내과가 주 치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원발암에 대한 치료가 그 하나 연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뇌 종양 그 자체로 이제 생기는 원발성 뇌 종양은 실제 치료가 조금 더 다양하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크게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성 종양은 일반적으로 성장이 좀 느리고 인근 조직으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 제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중요한 어떤 기능 손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근 조직으로 침하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드물게는 주변으로 뻗어나긴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예후가 좋은 네. 폭이고 그다음에 악성 종양은 일반적인 어떤 암의 어떤 모든 어떤 성격을 다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빠르게 성장하고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고 그리고 진행적이고 또한 이미 발견되었을 때 치료가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그 치료가 이미 더 이제 진행이 되어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뇌종양은 실제 뇌압이 높아지는 증상과 그다음에 뇌의 어떤 특정 영역이 어떤 그 기능 손상을 통해서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두통을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고 두개골 안에 뇌랑 그다음에 혈관과 그다음에 일부 이제 뇌척수액이라는 이런 크게 세 가지 어떤 물질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들이 두개골이라는 아주 강한 어떤 단단한 어항 같은 어떤 용기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세포가 이상으로 증식하게 되면 그 볼륨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뇌압 때문에 이제 두통이 발생하고 또 우리가 아침에 두통을 많이 호소하는 모닝 헤드에이크의 어떤 포커스를 많이 두는데 그 아침에 두통이 심한 경우에도 한 번쯤은 뇌압이 올라간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운동신경 영역이나 또는 이제 감각신경 영역을 어떤 뇌 종양이 누르거나 파괴를 하게 되면 편마비라든지 감각 저하가 오게 이제 되고요. 발작은 그 종양과 뇌 세포 사이에 신경 세포 사이에 어떤 염증 반응이라든지 다양한 반응을 유발하게 되면 거기서 전기적 스파이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징적인 발작들이 생기게 됩니다. 시력이 떨어지거나 아예 시야 자체가 소실되는 경우도 있고요.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에서 그 우리가 보통 중이나 뇌에서 그 뇌로 들어오는 어떤 청신경을 누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청각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청각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생각해 보실 것이 양쪽 다 떨어지는 거는 이 노화라든지 다른 돌발성 난청에 가깝고 한쪽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노인 고령 환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귀는 두 쪽이니까 한쪽이 조금 안 들린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또
오른손으로 저희가 핸드폰을 받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귀가 괜찮으면 왼쪽 귀가 그렇게 안 들려도 이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귀의 밸런스가 조금씩 떨어진다면 한 번쯤은 이제 혹시나 머리에 뭐가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말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어떤 실어증이나 구음 장애가 있는데 그 실어증과 구음 장애도 이제 그 말과 관련된 기능들이 거기 관련된 브로카나 베르니케 영역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 어떤 것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증, 그다음에 인지 기억 문제, 감정 및 성격 변화들은 뇌의 또 전두엽이라든지 아니면 측두엽 같은 기억과 어떤 메모리 영역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및 성격 변화는 이거는 이제 변형계라는 어떤 또 시상하부라는 아주 이제 우리가 보통 본능적인 어떤 그 네. 영역들에 어떤 문제를 발생할 때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인지 및 기억 문제나 뭐 감정 변화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노년에 대해서 혹시 치매가 오신 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도 그 부분 또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네. 결국 어떤 인지 문제가 노화든 어떤 노화가 아닌 병적인 문제든 간에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거기에 맞는 어떤 치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치료가 꼭 뭔가 수술을 하거나 약물 치료가 아니라 인지 중재 치료라든지 또 다양한 어떤 그 인지 행동 치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어떤 적절한 신경 심리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인데 인지 기억 문제가 사실 어떤 노화와 병적 상태를 딱 구분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대신 저는 오히려 고령 환자들한테는 병원을 오히려 너무 이렇게 안 오지 말고 좀 쉽게 오시라. 그리고 세상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밝히는 것들도 어쩌면 치료고 진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만 들어도 공포스러운 질병 뇌종양. 오늘은요 뇌종양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먼저 뇌 건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보통 깨어나서 잘 때까지 뇌는 계속 활동을 하잖아요. 네. 굉장히 과피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멍 때리기 대회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뇌가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맞죠? 사실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닐 수 있는데 아 휴식 취할 수 네, 있군요. 휴식을 취한다는 개념 자체가 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냥 그 에너지를 이제 축적한다는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을 분비를 시켜서 내가 적당한 흥분을 야기하면 스트레스가 또 주니까 그래서 사실 멍 때리기만이 그 뇌의 건강을 또는 휴식을 취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건강한 그렇게 취미 되면은- 활동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좀 즐거운 활동을 많이 하는 게 휴식이 되는 거겠고. 어떤 분들은 그게 낫죠. 아, 멍 때리기를 하다 보면 또 다 끝나고 나면 또 허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궁금한 건요. 뇌종양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연기를 어떻게 하냐면 구토, 어지럼증, 그다음 두통을 막 시달리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보통 뇌종양이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의외로 뇌종양이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뇌 종양으로 인한 증상을 유발하는 그룹이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증상을 두통이라든지 뭐 시야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찍었는 MRI에서 뇌 종양을 진단받았지만 그 증상과 뇌 종양이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아무 그 증상 없이 건강검진으로 또 진단되는 경우 크게 세 가지 그룹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몇 % 정도가 그렇게 거의 발견되나요? 제가 느끼면은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5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과반을 넘는군요. 네네네. 그렇다면 뇌 종양인지 뇌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알려면은 정기 검진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증상이 의심될 때 촬영을 하면 되지 굳이 증상이 없는데 뇌를 또 종양을 감별하는 거는 네. 조금 과잉 어떤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반면에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한 번씩 건강 검진은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스튜디오에서 선생님께서 뇌종양의 원인은 뭐 이렇게 유전도 있을 수 있고 방사능 노출에 의해서 네. 걸릴 수도 있고 혹은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환경적 요인을 이야기하실 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 휴대전화 많이 쓰잖아요. 소위 말해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전자파 때문에 뇌종양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이거 진짜죠? 저도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학술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파가 발생되는 기기들은 대부분 엄격한 그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인체의 무해함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뇌종양이라는 것 자체가 또 이 전자파랑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고 만약 그렇다면 사실상 스마트 기기를 저희가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그래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뇌 종양과 뇌 건강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보통 이 종양 그러면요 중년 이후에도 많이 찾아온다고들 얘기하는데 이게 호발 연령대 내지는 위험한 어떤 연령대가 따로 있습니까? 수모세포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린이에서 발견되는 뇌 종양이고 또 소뇌 부위나 어떤 뇌의 가장 뇌간부 중심부에 생기는 신경교종 그다음에 또 이제 어린이들에서 많이 생기는 급성 백혈병 같은 것들이 머리로 가는 경우도 이제 간혹 어린이들한테 소아들한테 흔한 뇌종양일 것 같고요. 네. 성인은 사실 그 연령대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모세포종, 수막종, 뇌하수체 손종과 같이 다양한 어떤 그 종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이런 전이성 뇌암 또는 이제 원발성 뇌 종양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기대 수명이 늘고 또한 이제 그 원발암이 또 이렇게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전이성 뇌암이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또 5년, 10년 동안 괜찮은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즘 우리나라의 특이한 어떤 이 변화가 60세 이상의 연령대의 뇌 종양, 뇌 전이성 뇌암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내 아이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면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치료는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실제 이제 성인과 소아의 어떤 뇌종양 호발 비율로 따지면 성인보다 소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악성암이 발견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유전적인 변화나 유전적인 원인,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부모님한테 유전됐다기보다는 유전자의 어떤 변형으로 생기는 수모세포종이라든지 이제 악성신경 교종 등이 많이 진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특히 이런 혹들은 수술도 까다롭고 그 수술 후에도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소아들은 전뇌 방사선 같은 어떤 방사선 치료가 뇌 인지나 어떤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다 퇴화시키기 때문에 웬만하면 항암 치료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성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진행 속도도 빠르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발견 자체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요? 뇌 종양이 사실 이제 발견이 빨리 되고 늦게 되고는 악성도와 뭐 다른 뭐 2차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보통 이야기하는 운동신경 영역이나 아까 이제 시야를 이제 뭐 어떤 장애를 준다든지 어떤 신경의 표현을 이제 우리가 보통 보여지는 것들이 빨리 캐치되는 곳에 혹이 생기게 되면 일찍 발견되는 거고 그 발견되는 혹들이 그러면은 양성도 있고 악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양성이지만 아주 기저부에 또는 이제 시신경이란 후각, 뭐 청각, 그다음 운동신경 영역과 전혀 먼 그쪽에서 생기게 되면 사이즈가 5cm, 6cm가 되어도 발견이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종양 진단은 영상학적 진단과 생체 조직 검사 확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뇌종양은 사실 그 MRI, CT, PET-CT로 거의 대부분 진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이제 두통이라든지 다른 뭐 시각, 시야, 그다음에 청각 등의 이상이 있을 때는 신경과나 이비인후과나 안과에서 CT나 MRI를 이야기를 이제 보통 하고 그걸 찍고 이제 뇌종양이 진단되어서 대학병원 신경외과로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PET-CT는 주로 이제 전이성 뇌암의 경우에서는 이 머리에 이제 여기 보여지는 MRI에서 보여지는 혹 말고 또 다른 부위가 이제 있는지도 볼 수도 있고 또 이 악성도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종양이 진단되고 난 다음에 수술적 제거로 이제 조직이 나오는 경우 또는 수술적 제거 힘든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개골에 구멍을 하나 뚫고 이제
바늘을 찔러서 거기에 조직을 생검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진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은 크게 현미경 개두술 또는 뇌내시경 수술로 두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뇌내시경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콧구멍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뇌를 관통하는 어느 작은 어떤 그 구멍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내시경을 넣어서 하는 형태이고 실제 내시경이 조금 더 이제 그 비침습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 신경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현미경 개두술과 뇌내시경 수술은 거의 동등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개두술 통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할 때 많은 어떤 그 조작의 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오히려 더 정밀하고 더 집중할 때 개두술을 많이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뼈를 열고 뭔가 이렇게 뇌를 수술할 때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피라든지 여러 가지 2차적인 후유증 합병증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신경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기기나 아니면 또 지혈제도 발달해 있기 때문에 수술의 위험도와 이 개두술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 뇌내시경이 이제 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콧구멍과 또 눈을 경유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콧구멍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실제 50년 이상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어 있던 기술이고 최근 저희가 30년 안에 또 국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뇌내시경 수술이 그 시야가 좁고 또한 그 어떤 영역 자체의 어떤 구조물들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저응증의 한계도 있고 후유증이 발생하는 어떤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 환자는 교모세포종 환자이고 언어 영역에 이제 그 종양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성을 해서 이제 깨운 상태에서 말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단어를 말하게 하고 이 제가 혹을 제거하는 이제 수술이고요. 그리고 실제 보시면 현미경 하에서 수술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역도 한 3, 4cm 정도 되는 큰 어떤 이제 뼈를 이제 이렇게 절개를 하고 하는 형태이지만 실제 이렇게 신경 생리 검사라고 해서 정기적 시그널을 보내서 말이 좀 어두내지는지를 직접 자극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이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녹여서 이렇게 흡입하는 형태의 어떤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의 구조물이 그렇게 손상받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뇌내시경 하는 수술의 어떤 적응증인데 보시면 뇌 콧구멍으로 들어갔을 때 이 콧구멍을 기준으로 이제 코 앞쪽과 그 다음에 그 비강의 뒤쪽 밑쪽까지 이 중앙의 축을 가지고 앞뒤로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근방에서 생겨서 위로 뻗어갔는데 또 머리 안으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더라도 멀기 때문에 네. 코로 들어가는 경우 실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 두개 인두종을 제거하는 수술이고요. 지금 보여지는 요 부위가 시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구멍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1 곱하기 2cm 정도 되는 구멍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거의 그 혹이 나오는 직전 단계이고 그 혹들이 이렇게 한 번에 뻥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비슷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이 덩어리 자체인가요? 예, 제가 볼 때는 엄청 속 시원하게 확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그 달려 있는 그 조직을 끊어내고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내시경을 이용하더라도 뇌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에 한 넷인데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뇌실을 이렇게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특정 부위에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거기에 조직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 꼭 내시경을 선호하는 분들이 이제 내시경을 해달라고 한다 해도 네. 그 수술이 안 되고 개두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개두술을 한다고 해서 내시경보다 위험하다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뇌종양의 이제 수술법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다음으로 있었던 게 방사선 치료와 수술이었습니다. 네네. 이거는 수술 후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이 수술법이 따로 또 있는 건가요? 방사선 수술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감마 나이프, 그다음에 사이버 나이프, 노발리스로 나뉠 수 있고요. 감마 나이프는 아주 보편적인 최근 뇌종양 방사선 수술 방법이고 실제 신경외과, 특히 뇌종양에 국한해서 쓸 수 있는 방사선 수술 방법입니다. 사이버 나이프하고 노발리스는 실제 감마 나이프와 비슷하게 구현을 하였지만 이 X선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또한 뇌종양 말고도 실제 폐라든지 척추라든지 다양한 어떤 종양들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사선 수술을 통해서 이제 치료가 되지 않거나 또는 악성암이 어떤 특정 영역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의심될 때 치료를 하는 형태가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중에 강도 조절 방사선과 전내 방사선은 뇌 전체에 어떤 잠재적인 암이 있을 때 뇌 전체를 다 조사를 하지만 강도 조절 방사선은 어떤 그 영역의 어떤 방사형으로 등고선을 만들어서 확률이 높은 곳에는 많이 주고 확률이 떨어진 곳에는 좀 적게 주고 특히나 이제 방사선 치료에 어떤 후유증이 될 수 있는 인지들을 인지 기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측두엽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실제 방사선에는 이렇게 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에너지 전달 양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이 이제 방사선 치료가 꿈의 치료이긴 하지만 이게 가속기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 또는 엄청난 그 어떤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몇 군데 병원에서 이제 운영을 시작하는 어떤 형태이지만 네. 제 생각에는 방사선 수술과 방사선 치료만 해도 충분한 환자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한 방사선 수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방사선 수술로 진행하는 어떤 치료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꼭 이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 엄청 새로운 치료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방사선 치료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항암 치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뇌종양이 있어서는 그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들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중간의 영역이 뇌고 밑에 있는 빨간 곳이 혈관이고 또는 이 바깥쪽에 오른쪽 바깥쪽에 있는 물이 있는 공간이 뇌척수액이 있는 어떤 뇌실 부위인데 모든 장기들은 혈관들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혈관 안에 있는 입자들이 밖으로 그냥 삼투압 말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확산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그렇게 하면 이 뇌 조직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이 교세포가 흡수하는 형태로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 혈액을 통해 하는 항암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저희가 보통 뇌 이제 특화된 이제 항암치에는 몇 개가 안 되는 이유가 이 혈관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투과할 수 있거나 얘들이 그냥 선택적으로 이런 교세포들이 흡수하는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제 항암제가 제한되기 때문이고요. 네. 또한 이제 반대로 뇌척수액에 이제 항암제를 주입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 또한 이 장벽 때문에 잘 이제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항암 치료의 약물이 다른 암들에 비해서 또 그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지도 못하고 더더욱이나 이제 뇌 종양 자체의 어떤 발생 비율이 실제 다른 암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전 세계 또는 다국적 기업들이 제약회사들이 뇌 종양에 대한 항암제를 그렇게 많이 개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들이 이런 테모졸라마이드, 비바시주맙, 일노테칸 같은 이런 이제 종양을 이제 죽일 수 있는 또는 이제 줄일 수 있는 항암제나 표적 치료제들이 비교적 뇌 종양에 입증이 잘 되어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이라고 하죠. 이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가장 안 좋은 악성 뇌암인 교모세포종은 5년 생존율이 한 20%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평균 여명이 15개월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조금씩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모 세포종 외에는 어떨까요? 실제 이제 양성 뇌종양은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악성 뇌암 중에서도 이제 방사선 항암을 하게 되면 5년 생존율이 뭐 40~50% 이상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도 병실에선 의사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긴 한 환자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 우연히 찍은 MRI 검사에서 뇌종양이 발견된 조진환 씨. 전혀 증상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폐암 수술함이 MRI도 이렇게 찍고 이래 하다 머리도 찍고 이래 하다 보니까 머리에서 확인이 됐어. 그래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 아픈 거는 통증도 없었는데 발견됐어요. 종양이 뇌 한 켠을 차지할 때까지 눈치채지 못한 환자. 현재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에서 2.8cm의 종양이 자란 상태다. 수술을 몇 번 했었길래 또 마음은 좀 단단히 무심도. 어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또다시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 더 늦게 발견되었더라면 자칫 시력을 잃을 수도 있었다. 평상시에 이제 그 시신경에 장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상을 그냥 간과한 상태였는데 뇌하수체 선종이 시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결국에는 환자는 시신경 장애가 있었던 걸로 판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뇌종양 수술은 이제 두개골을 열고 하는 개두술이 있고 코나 눈으로 들어가는 뇌내시경 수술이 있는데요. 오늘 수술은 뇌 내시경을 활용해서 콧구멍을 통해 뇌 기저부에 있는 뇌하수체 선종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두술과 내시경 수술의 큰 장단점은 피부 절개가 그 콧구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보여지지 않는 곳에 생기는 거고요. 비교적 이제 그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자체가 특별히 이제 그 큰 뭐 개두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침습적인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덜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두술과는 뭐 결정적으로 더 유리하거나 장점이 많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수술은 환자의 코에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넣어 종양을 제거해내는 방식. 신경 조직을 건드리지 않고 종양에 접근해야 하니 고도의 술기와 집중력이 필요하다. 살얼음판을 걷듯 긴장된 수술 여정. 그 끝은 희망이었다. 뇌하수체 선종은 호르몬 기능을 분비를 시키거나 아니면 저하를 하는 어떤 종양이고 그 수술 후에는 뇌하수체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에 대한 어떤 대체 요법을 시행할 예정이고 또한 소변이 많이 나오는 요붕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양성 종양은 수술 절제가 잘 되고 나면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고 경구 관찰만 시행하면 되고요. 뇌하수체 선종은 간혹 재발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을 하고 만약에 재발하게 되면 그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뇌종양 환자 사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이 뇌종양의 종류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재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재발률은 사실 그 잔존 종양의 어떤 상태나 그다음에 기존의 기존의 악성도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이제 교모 세포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이제 재발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악성 뇌 종양 안에서도 비교적 이제 항암 방사선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수술적 절제가 완벽하게 돼 있다면 거의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양성 뇌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남아 있는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오히려 그런 재발률보다는 이제 양성 뇌 종양의 잔존 종양이나 악성 뇌암에 또 재발하는 암들이 이제 실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여기에 너무 잘 듣기 때문에 또 오히려 재발률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뭐 고민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뇌종양이라는 게 아까 발병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것도 좀 막막하기는 합니다. 예방에서는 약간 식단도 조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실제 이제 흡연, 폐암을 예방할 수 있고 방사선 노출 최소화는 실제 그 악성암으로 이렇게 양성 종양이 악성으로 변형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건강한 식습관 유지는 실제 저희가 뭐 기본적인 어떤 다른 암들이 불규칙적인 어떤 그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 운동은 전신적인 어떤 그 영양 상태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고, 알코올 섭취 제한은 실제 그 알코올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이 그 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위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유해하다라는 어떤 보고가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요인이 이제 또 중요한데 일반적인 어떤 보통 이야기하는 독소 물질이나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 방사선에 대한 노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는 거를 빨리 진단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통이라든지 인지장애라든지 기억력 저하라든지 아니면 시력, 청각,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오감이라든지 운동신경 영역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예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뇌종양에 대해서 오늘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 참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이제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되면 덜컥 이제 겁이 나는 마음에 좀 더 잘하는 서울을 가면 어떤 더 좋은 기계가 있는 곳에 네, 가면은 네.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도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데요. 뇌종양이 미지의 영역에 또 미지의 질환이 어떤 뇌종양이기 때문에 이제 공포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뇌종양이라고 해서 아주 근래에 발견된 희귀종양이거나 아니면 난치종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연구되어 있고 치료가 되어 있는 어떤 종양이고 질환입니다. 더욱이 이제 뇌종양의 어떤 수술 기구나 시스템이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고 아주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미경, 뇌내시경, 내비게이션 수술, 그다음에 수술정, 신경생리검사 등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결과는 전국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뇌종양 수술 후에 항암 방사선 치료 및 경과 관찰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로 가게 되셨을 때에는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분들이 서울에 큰 병원에 가게 되면 완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시게 되는데 여기서 완치가 안 되면 거기서도 완치가 안 되고 거기서 완치가 안 되면 여기서도 완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양성 종양을 서울에 수술받겠다고 했을 때는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보내드리는데 악성암 환자분들은 저희가 설득을 합니다. 어차피 힘드실 때 내려오시면 그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입원이 힘드실 수도 있다. 차라리 그거에 대한 어떤 그 2차 의견을 물으러 서울에 갈 수는 한번 가보는 건 좋으나 실제 치료는 이 지역 연구병원에서 하시라. 그게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뇌종양 환자들의 가장 힘든 부분은 가족들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지치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어떤 가족들까지 같이 치료를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병원에 있는 또 우수한 이제 뇌종양 또는 혈액종양 내과 의사분들의 어떤 도움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절실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꼭 이제 뇌종양 수술을 대구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그 대학병원을 믿고 신뢰를 하시면 또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뇌 종양이 생기는 거니까 암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 뇌종양은 치료가 힘든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 윤석하 씨가 걸린 병 아닌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뇌종양이 불치의 병으로 묘사되더라고요. 평소에 종합 비타민 같은 걸 챙겨 먹는 편입니다. 근데 평소에 내 건강을 위해서 잠을 푹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과류가 뇌 건강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챙겨 먹으려고 노력해요. 웬만하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교수님, 당뇨나 복부 비만이 뇌종양 위험에 높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뭐 당뇨나 복부 비만이 이제 성인병을 야기하고 혈관의 어떤 폐하를 야기하기 때문에 뇌의 어떤 퇴행성 변화는 야기할 수 있지만 뇌종양의 직접적인 원인을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두통을 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두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뇌종양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다. 네, 뭐 당연히 이제 혈압 높다고 해서 뇌종양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뇌출혈이라든지 꽈리라든지 어떤 동맥류 같은 어떤 혈관의 기형들을 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요 뇌종양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보았습니다. 선생님 50대 초반의 주부의 사연입니다. 남편이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하다고 합니다. 수술을 해야 될지 어떤 다른 치료를 해야 될지.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추적 관찰을 해보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대로 놔두면 종양이 커지진 않는지 더 나빠지진 않는지 아내로서 지금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이제 뇌종양 안에 양성과 악성이 있고 또 이제 크기, 사이즈, 나이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다 달라집니다. 악성은 뭐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실 거고 양성은 사이즈가 작고 비교적 수술이 쉽거나 아니면 추적 관찰을 하기가 용이한 부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젊은 경우에 뭐 빨리 제거를 하는 것 또는 치료를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치료를 빨리 하지만 양성은 굉장히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증상이 어떤 발생할 때까지도 꽤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좀 추적 관찰을 한 다음 어떤 크기가 증가가 된다거나 그런 어떤 확연한 어떤 소견이 보이거나 아니면 좀 증상이 나타날 때 치료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의사의 진료 계획을 따라주는 게 네, 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연은요 뇌종양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분의 사연인데 수술 후에 요양차 휴직하고 쉬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피로도 풀 겸 사우나에서 땀을 좀 빼기고 싶은데 아내분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린다고 해요. 가도 되나요? 뭐 지금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수술이나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하는 전제가 있다면 사우나나 뭐 그 외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다만 수술 전에 경련이 있었던 분이거나 아니면 또 마비가 좀 남아 있는 분들이 사우나 같은 그 독립된 공간 안에서 또는 이제 또 체온을 올리고 그다음 탈수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낙상이라든지 또 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뇌종양의 진단과 치료 또 예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뇌종양은 사실 공포의 질환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종양이라고 해서 다른 뭐 맹장염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질환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20-30년 전에 어떤 의료 기술에 의하면 뇌종양 치료에 다양한 후유증 합병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기계의 어떤 발전 그다음에 치료의 프로토콜화되어 있는 시스템 때문에 실제 치료 결과는 전 세계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뇌종양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마시고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를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예. 네. 네. 뇌는 우리 체중의 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쓰는 에너지는 20%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네. 뇌를 많이 사용할수록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그런 만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도 더 커지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뇌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 바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하면 뭐 비만을 먼저 떠올리신 분도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 혹독한 다이어트로 아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뇌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부족하게 됩니다. 아주 양질의 탄수화물을 골라서 적당히 섭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뇌종양 치료에 있어서 참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네. 신경외과의 박규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또는 저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 합병증이 발생했던 경우도 있었을 거고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또 잘 살아가고 계실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제가 느껴지는 하나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또 이렇게 기대한다면 언제든 신경외과 박기수는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제가 발벗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존재라는 거. 그래서 anytime, anywhere, 그 다음에 always 그 복합적인 어떤 감정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능력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친절한 의사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자존심을 이제 낮추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더 환자한테 기회를 기울이면 그건 노력으로 가능한 건데 능력 있는 의사는 노력뿐만 아니라 타고난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능력 중에 고르라면 저는 능력 있는 의사가 제가 되고 싶습니다.